경기도 의정부의 오래된 주택가. 아침 햇살이 낮은 담벼락을 타고 넘어오는 골목길 안쪽에 이정순의 집이 있습니다. 62세인 이정순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은 낡았지만 정순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스며든 공간이었죠. 아침 준비를 하면서 정순은 늘 하던 대로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 가운데 거실에서는 남편 박용수가 텔레비전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65세인 박용수는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다 은퇴한 사람입니다. 성실했던 그는 직장 생활 내내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점심을 먹은 뒤에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게 전부였죠. 정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다 은퇴한 남자에게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보, 아침 드세요. 정순이 계란말이와 김치, 된장찌개를 상에 올리자 용수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멈칫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죠.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밥이 입에 안 맞아요? 아니, 그게... 용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허어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따라 손이 잘 안 가서.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려 했고 그저께는 며느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그럴 때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정수는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오늘은 반찬거리를 사러 가는 날이었죠. 집을 나서며 정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시장 좀 다녀올게요. 집에 있어요. 그래, 다녀와. 용수는 대답했지만 정순이 나간 뒤 그는 또다시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 느낄 뿐이었죠. 시장에서 돌아온 정수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요. 하지만 거실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거실로 가보았습니다. 용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다가가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누구요? 정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야. 정순이, 당신 아내. 용수는 잠시 정순을 바라보다가 다시 허어 웃었습니다. 아, 미안해. 깜빡했네. 요즘 자꾸 그래.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심각한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정수는 남편이 잠든 뒤 혼자 부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면 화를 낼 것 같았습니다. 용수는 평생 병원을 싫어했습니다. 아파도 참고 다쳐도 참는 사람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집 앞 골목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집이 어딘지 몰라 헤맸던 것입니다. 다행히 동네 슈퍼 주인이 알아보고 집까지 데려다 줬지만 정수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봐요. 다음 날 아침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용수는 텔레비전을 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 왜?
나 안 아픈데. 그냥 건강검진 한번 받자고요. 나도 같이 갈 테니까. 용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다음 주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길, 그냥 나이 탓이길 바라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의 눈빛이, 표정이,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정수는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정순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중년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각종 검사 결과지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MRI 사진,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인지능력 테스트 점수까지. 정수는 그 서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단됩니다. MRI 사진을 보시면 해마 부분에 위축이 보이고 인지검사 점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옆에 앉은 용수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그리고 가족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정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용수가 그런 정순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 남편의 그 말이 왠지 서글펐습니다. 아픈 사람은 남편인데 정작 위로를 하는 건 그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간병은 누가 하지? 돈은 얼마나 들까? 집에 도착해서도 정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용수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저 화면을 보고 있을 뿐.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용수는 성실하게 일했고 정수는 살림을 꾸렸습니다. 두 아들을 낳아 키웠고 이제는 손주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치매라니. 정수는 동네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가려 하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그 광경이 떠올라 정수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며칠이 지나고 정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용수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꼬박꼬박. 하지만 용수는 약 먹는 것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정순이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정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도와줘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내 아버지가 치매래.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내가 돌봐야 하는데 힘들구나. 큰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기도 생활이 빠듯해서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는 것을.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터넷을 검색해서 요양원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괜찮은 요양원이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인들도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다음 날 바로 그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소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 뒤 정순과 용수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원장은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침대가 놓인 방, 식당, 그리고 정원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수는 용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잠깐만 요양원에 가 있어요. 나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용수는 잠시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용수의 짐을 꾸렸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몇 가지 생활용품을.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용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수는 그런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서 잘 지낼게.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혼자 탄 버스 안에서 정수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용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난 뒤 정순의 일상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약을 챙길 필요도, 화장실까지 부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30년 넘게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온 자유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수는 그 자유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텔레비전에서 하는 아침 드라마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때문에 리모컨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순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동네 슈퍼 앞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사실 정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편해졌다는 것을, 남편을 요양원에 보낸 뒤로 삶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을. 처음에는 그런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정수는 매주 한 번씩 요양원에 가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남편의 초라한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남편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가지 않는 편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요양원에 전화만 걸었습니다. 남편 상태가 어때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요. 간병인의 대답을 듣고 정수는 안심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곧 시간 내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정수는 아예 요양원 방문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안부만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정순의 삶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파마를 하고 염색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한결 젊어 보였습니다. 새 옷도 몇 벌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예쁜 블라우스와 바지를 골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돈 쓰는 게 아까웠고 무엇보다 남편 눈치가 보였습니다. 정순아, 우리 다음 주에 부산 여행 갈래?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있는데 여행을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도 오랜만에 바다 보고 싶었어. 일주일 뒤 정수는 친구들과 함께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을 걸으며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횟집에서 회를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밤에는 호텔 방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남편 걱정, 집안일 걱정 없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정수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를 배웠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정순에게는 새로운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달 첫째 주가 되면 정순의 통장에는 남편의 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치면 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돈으로 요양원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이것저것 아껴야 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요양원에 간 지 3달이 지났는데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상태가 어떤가요? 조금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산책도 하시고 다른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세요. 간병인의 말에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곧 시간 내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용수 어르신이 요즘 뭔가를 자꾸 쓰시더라고요. 쓴다고요? 뭐요? 글을요. 종이에 뭔가를 계속 적으시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치매가 있으신데 신기하죠. 정수는 의아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글을 쓴다니 무슨 글을 쓰는 걸까?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치매 환자가 쓰는 글이니 의미 있는 내용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낙서 같은 거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정수는 여전히 남편과 멀어진 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가 수업을 다니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가끔 여행을 다녔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은 예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죄책감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집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용수와 함께 한강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걷던 그때가 행복했었는데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제 그런 건 다 지난 일이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정수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수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또다시 힘들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정수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 남편이 누워 있었는데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정수는 집에서 모가 수업 후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용수님 댁 맞으시죠? 저는 국민은행 의정부 지점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박용수님 명의 계좌에서 매달 복권 자동구매 이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확인하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정수는 잠시 멍했습니다. 복권이라니 남편이 복권을 산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용수는 평생 도박이나 투기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복권이요? 저희 남편이 그런 거 안 사는데요. 혹시 차고 아닌가요? 아니요. 분명히 박용수님 명의로 매달 5만 원씩 자동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째입니다. 정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간 게 석 달 전인데 6개월 전부터 복권을 샀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치매 진단을 받기 전부터 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전화하신 거예요? 은행 직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추첨해서 박용수님 계좌로 구매하신 복권이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등 당첨이십니다. 당첨금은 세금 제외하고 23억 원입니다. 그 순간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3억.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첨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은행으로 방문해 주시면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3억. 평생 상상도 못 해본 돈이었습니다. 용수가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도 고작 몇 천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복권으로 23억이라니. 정순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새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아들들에게도 돈을 줄 수 있고, 손주들 학자금도 대줄 수 있습니다. 평생통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돈은 누구 것인가? 복권을 산 사람은 용수입니다. 용수 명의의 계좌에서 구매했고, 용수 명의로 당첨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편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권리가 있어. 4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정수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일단 은행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은 직원은 당첨 확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용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시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용수님께서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정수는 난감했습니다. 용수는 지금 요양원에 있고 치매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치매가 있어서 지금 요양원에 있어요. 제가 대신 처리할 수는 없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법적 후견인.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석 달 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은 정순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용수 어르신 보러 오셨어요? 네. 그리고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남편 법적 후견인이 누구로 돼 있나요? 원장은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윤미숙 간병인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용수 어르신께서 입소하시기 전에 직접 신청하셨습니다.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미숙이라니, 간병인이 법적 후견인이라니,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부인인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수 어르신께서 치매 진단 받기 직전에 본인 의사로 후견인을 지정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정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인 자신을 제쳐두고 간병인을 후견인으로 정하다니. 정수는 윤미숙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미숙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윤미숙은 정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수 어르신 담당 간병인 윤미숙입니다. 정수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 남편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부인이라고요. 윤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부인께서는 자기가 짐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신 겁니다.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했다니, 자신이 짐이라고.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23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복권 당첨된 거 알고 있죠? 그 돈은 제 거예요. 우리 부부 재산이에요. 윤미숙은 잠시 정순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후견인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뜻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정수는 그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숙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정수는 윤미숙의 말을 듣고 곧바로 용수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이 어떨지, 그리고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걱정보다는 23억이라는 돈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용수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 달 사이에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나야. 나 정순이야. 정수는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용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순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석 달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는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첨금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나 정순이야. 당신 아내. 40년을 함께 산 아내라고. 정수는 용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했던 손인데 이제는 낯선 사람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용수는 잠시 정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정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니 강연한 결과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에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여보, 복권 당첨된 거 알아? 23억이야. 23억. 정수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수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복권이 뭔지, 23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답답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거야. 우리 부부 재산이라고. 당신 이름으로 산 복권이지만 나도 권리가 있어.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용수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순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윤미숙이 들어왔습니다. 부인, 어르신을 너무 놀라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윤미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정순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정순은 윤미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나는 아내라고. 법적으로 저는 어르신의 후견인입니다.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미숙의 말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 후견인. 그 단어가 정순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윤미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봐요. 복권 당첨 확인서예요. 23억 원이라고요. 이 돈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윤미숙은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돈이네요.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어르신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어르신이 결정한다고요? 치매 환자가 어떻게 결정해요? 지금 보세요. 나도 못 알아보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윤미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치매가 있으시지만 완전히 판단력을 잃으신 건 아닙니다.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으세요. 그때 어르신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간병인이 자신보다 더 남편을 잘 안다는 듯이 말하는 게 화가 났습니다. 정수는 용수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나야 정순이라고. 당신 아내. 우리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새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용수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순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 옆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23억이라는 돈을 만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정순을 짓눌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순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윤미숙은 조용히 정순을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정순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용수는 우는 정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 말에 정순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위로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용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여기 혼자 두고 3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미안해요. 용수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지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바쁘니까.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또다시 찔렀습니다. 용수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정순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윤미숙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못 알아보는데 당신이 뭘 알아요? 정수는 소리쳤습니다. 윤미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어르신을 돌봤습니다. 매일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개월, 자신이 남편을 버린 그 시간 동안 윤미숙은 남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윤미숙은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부인도 힘드셨을 겁니다.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부인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윤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돈을 어떻게 할 건데요? 윤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따를 겁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대로요. 그날 이후 정수는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3달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하며 이제라도 남편 곁에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23억이라는 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용수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아들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하지만 용수는 여전히 정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미소를 지을 뿐 정순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정수는 평소처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용수의 병실로 가는 복도에서 윤미숙을 만났습니다. 윤미숙은 정순을 보자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제 어르신께서 정신이 맑으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정말요? 뭐라고 하셨어요? 당첨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요.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겠죠. 40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요. 정수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윤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간병인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는 분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르신께서는 자신을 돌봐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돈을 쓰고 싶다고요. 정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생각도 안 하고 고작 몇 개월 돌봐준 간병인들에게 돈을 준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40년. 당신들은 고작 몇 개월 돌본 게 전부잖아요. 정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 환자 가족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윤미숙은 조용히 정순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어르신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 치매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말도 안 돼요. 당신이 뭔가 꾀를 부린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우리 남편을 이용한 거 아니냐고요. 정수는 윤미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윤미숙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정수는 용수의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용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용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나야, 정순이야. 당신 아내라고요.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용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당신이 정순이요? 정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그래요. 나야, 정순이. 당신 아내. 용수는 잠시 정순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는 나를 여기 두고 갔어요. 나는 짐이니까요.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용수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버렸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예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용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정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끝났다는 걸까요? 용수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돌봐준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정순이 안 올 때도 매일 내 곁에 있어줬어요. 밥도 먹여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은 석 달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간병인들이 남편을 돌봤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나를 여기 두고 갔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 곁을 떠났고 자신의 행복만 생각했습니다. 요가 수업, 여행, 미용실. 그런 것들이 남편보다 중요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남편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고 잊으려 했습니다. 며칠 뒤 윤미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권 1등 당첨자가 간병인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이야기가 알려진 것입니다. 정수는 불안했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은 남편을 버린 나쁜 아내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며칠 뒤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화면에는 윤미숙이 나와 있었습니다. 박용수 어르신께서는 당첨금 23억 원을 자신을 돌봐준 간병인들과 요양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본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카메라는 요양원 정원을 비췄습니다. 용수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텔레비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정수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돈이 뭐길래 자신은 남편을 버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돈 때문에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은 이미 남편의 뜻대로 쓰일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나간 다음 날, 정수는 동네에서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슈퍼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정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편을 요양원에 버리고 혼자 편하게 산 나쁜 아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정수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도 나가지 않았고 친구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수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정수는 옷을 갈아입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수는 계속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정수는 원장실에 들렀습니다. 원장은 정순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어서 오세요. 원장님,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 정원에 계십니다. 해질 무렵이면 늘 그곳에 앉아 계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용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용수는 정순이 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용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용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곁을 떠났어요. 나 혼자 편하게 살았어요. 요가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미용실도 가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여기서 혼자 있었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아플 때 버렸어요. 돈이 더 중요했어요. 내 편안함이 더 중요했어요. 용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순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용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돈은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용수는 잠시 정순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아. 정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많이 힘들게 했지? 용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한 건 나예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용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싫었어. 정수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정순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당신 집으로 데려갈게요. 내가 돌볼게요. 하지만 용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 사람들이 나를 잘 돌봐줘.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부라기보다는 배려였습니다. 자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돼요.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질 수 없어요. 용수는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순아, 돈 걱정하지 마. 내 연금으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요양원비 내고도 남아. 정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은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정순아, 우리 다시 처음처럼 살자. 용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처음처럼.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용수는 멀리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너는 22살이었고 나는 25이었지.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기억해요. 당신이 중매로 우리 집에 왔었죠. 어색하게 앉아서 차만 마셨었잖아요. 그때 내가 예뻤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 당신도 멋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원에는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추워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용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순이 용수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용수가 말했습니다. 정순아, 고마워. 와줘서.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병실에 도착해서 용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정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매일 올게요. 용수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정수는 용수가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수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남편을 돌볼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편안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남편 곁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수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윤미숙을 만났습니다. 윤미숙은 정순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어르신과 좋은 시간 보내셨나 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동안 남편 돌봐줘서. 윤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일일 뿐이에요. 이제 부인께서 곁에 계시니 어르신이 더 행복하실 거예요. 정수는 요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정수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면 용수와 함께 아침을 먹고 정원을 산책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용수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정순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제 요양원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간병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른 환자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미숙과도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해졌습니다. 윤미숙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순이 용수와 함께 정원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용수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곧 떠날 것 같아. 정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건강하잖아요. 용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알아. 내 몸이 말해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정수는 용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요. 아직. 우리 함께 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용수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용수는 열이 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고령의 치매까지 있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경실 밖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수는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용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간호하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용수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옆에 있으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용수가 눈을 떴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용수가 정순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여보, 깨셨어요? 용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신이 또렷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용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평생 고생만 시켰어. 나는 그저 일만 했지. 너한테 잘해준 게 없었어.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성실하게, 묵묵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용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정수는 용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건 나예요. 당신이 힘들 때 곁을 떠났잖아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이해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용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쓴 편지가 있어. 침대 밑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밑을 살폈습니다.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 사랑 정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금 읽어도 돼요? 용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읽어. 내가 떠나고 나서. 정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안 떠나요. 우리 아직 함께 할 시간이 많아요. 하지만 용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용수는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순아, 사랑해. 평생 고마웠어. 정수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용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용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용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정순을 말렸습니다. 의사가 와서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를 보냈고 요양원 사람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윤미숙도 와서 정순을 위로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용수는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용수가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 정순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나는 아직 정신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곧 모든 기억을 잃을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정순아,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나는 그저 일만 하는 무뚝뚝한 남편이었죠.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요. 복권에 당첨된 돈은 당신에게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돈보다 귀한 건 함께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한 40년. 그것이 내 인생의 보물이었어요.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어요.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당신의 용수 올림.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윤미숙을 만났습니다. 당첨금은 남편의 뜻대로 요양원과 간병인들 그리고 불우이웃에게 기부되었습니다. 정수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웃고 있는 용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신 곁에 있을게요. 남은 생은 속죄의 시간이니까 당신을 기억하며 살게요. 그리고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게요.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돈이나 명예, 편안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노인들을 돌보고 간병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머리는 더욱 희어졌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며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석양이 납골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며 비록 남편은 뗐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정순과 함께할 것입니다.